폐지 줍는 남자, 매일 재벌 회장의 아들 묘비 앞에서 무릎 꿇는 진짜 이유. 밤 11시, 비 내리는 공동묘지. 검은 세단 안에서 강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은 아들 기일이었습니다. 5년째 오늘만은 꼭 왔습니다. 그때 묘비 앞에 낡은 우비를 걸친 노인이 폐지 수레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젖은 손으로 묘비 앞 낙엽을 한 장씩 치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석 선생님. 제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주먹을 쥐는 것은 감정이 격해질 때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저 남자, 5년 전 그날 아들이 죽던 병원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왜 매일 여기 와서 청소를 하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모든 일이 시작된 5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60층 펜트하우스. 아침 7시 강태준은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신규 병원 부지 계약, 저녁 7시 의료재단 만찬.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아.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쓰다듬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반지하방. 새벽 4시부터 박인호는 거리를 돌았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며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저씨, 이것도 가져가세요. 편의점 주인이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는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레에 박스를 싣다가 멈칫했습니다. 박스 안에 의학 잡지가 보였습니다. 한국의학저널. 이라는 글자. 박인호는 그 잡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폐지로 팔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의사였던 시절의 흔적.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고물상에 폐지를 팔았습니다.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싼 국밥 한 그릇 4,000원. 식당 TV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료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 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화면에 5년 전 화재 현장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강민석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과 환자였습니다. 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박인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요즘은 좀 어때요? 국밥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박인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혼자 남은 회장실. 강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죽은 본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3억 원. 강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3억 원을 아껴서 아들을 잃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민석이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스프링클러 교체가 시급합니다. 다음 분기에 하자. 하지만 위험합니다. 내가 30년 병원을 운영했어.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11시 강태준은 묘지로 향했습니다. 매년 이날만은 꼭 왔습니다. 민석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왔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폐지 수레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지 수레를 끄는 노인이 민석의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빗자루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앞 낙엽을 하나하나 쓸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강태준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다음 날 강태준은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조사해 묘지에서 찍은 사진을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박인호입니다. 62세, 현재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과거에는 서울대 의대 출신입니다. 20년간 응급의학 전문의로 근무했습니다. 어디서? 회장님 병원입니다. 강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5년 전? 네. 그날 밤 응급실 당직 의사였습니다. 보고서에는 5년 전 신문 기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책임으로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와 이혼, 딸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 자식이 강태준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이 감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묘지에 온다고? 네. 밤 11시마다 옵니다. 청소를 하고 절을 합니다. 뻔뻔하게 강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소를 알아냈나? 네. 서울 외곽 반지하입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가겠어. 비서가 말렸습니다. 회장님, 괜히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닥쳐.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인데 그냥 둘 수 있나? 그날 밤 강태준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박인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의사 면허, 가족 명예. 그래도 남은 게 있을 거야. 강태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마저 빼앗아야지. 책상 서랍에서 민석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아빠가 복수해 줄게.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박인호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강태준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척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박인호는 강태준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회 회장님, 당신이 박인호? 네. 박인호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준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당신이 있었지? 네, 제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박인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일어나. 죄송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어. 강태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인호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줄 알아? 강태준은 박인호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낡은 이불, 구석에 쌓인 폐지, 그리고 책장 한쪽에 의학 잡지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사 행세를 하고 싶은가 보지? 강태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저게 뭐야? 그저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버리지 못해? 강태준은 잡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내 아들 생각나지 않아? 당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나지 않아? 매일 생각납니다. 박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묘지에 가는 거야? 네. 용서받고 싶어서? 아닙니다. 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러 갑니다. 좋아. 강태준은 의학 잡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남은 것 전부 빼앗겠어.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습니다. 그래. 강태준은 비웃었습니다. 폐지 수레도 빼앗고 이 방도 쫓아내고 당신이 숨 쉬는 것조차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하십시오. 박인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 쉴 자격조차 없습니다. 뭐? 저는 민석 선생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그래, 내 죄지.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의사면서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 내 아들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집어치워. 강태준은 박인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 아들은 살 수 있었어. 맞습니다. 박인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그만뒀습니다. 강태준은 박인호를 밀쳤습니다. 박인호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박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야? 변명이 아닙니다. 박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매일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판단했다면, 제가 조금만 더 강했다면, 그래서,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인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 선생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벌을 받아도, 당연하지. 내 아들은 죽었어. 그래서 저는 매일 묘지에 갑니다. 왜? 민석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반성하는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그럼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며칠 후 강태준은 박인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수거 구역에 사람을 보내 방해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폐지 값을 깎았습니다. 박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은 다시 묘지에 갔습니다. 박인호가 또 와 있었습니다. 묘비를 닫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오는구나. 강태준이 나타나자 박인호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내가 아무리 괴롭혀도 계속 올 거야? 네. 왜? 이것만은 멈출 수 없습니다. 강태준은 박인호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끝까지 해보자. 다음 날 저녁 강태준이 또 박인호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강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수척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저는 한지원입니다. 5년 전 저도 그날 밤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네. 저는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내 아들을 못 구한 거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한지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인호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못 구한 놈을 감싸는 거야? 아닙니다.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실? 강태준은 비웃었습니다. 진실은 간단해. 저 자식이 무능해서 내 아들이 죽었어. 아닙니다. 한지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민석 선생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뭐라고?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한지원을 봤습니다. 박인호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 6층 배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건 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5층 응급실에 중증 환자 8명이 있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교통사고 중상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 비상구는 3개였는데 2개는 창고로 막혀 있었습니다. 소방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상구 1개로만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8명과 의료진 4명을 동시에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박인호 선생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한지원은 박인호를 받습니다. 중증 환자 5명을 먼저 이송하겠습니다. 지원 씨, 나를 도와줘. 그래서 저희는 들것에 환자들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은 환자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강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너도 나가. 박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석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석 선생님께서 박 선생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해서 소방차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민석 선생님은 박 선생님을 믿고 보내신 겁니다. 박인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민석 선생님을 두고 나왔습니다. 박인호는 울먹였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같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인가? 한지원이 물었습니다. 잘못입니다. 박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 선생님은 32살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날을 떠올립니다. 제가 남고 민석 선생님이 나갔어야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 만큼 산 62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 선생님은, 박인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스스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한지원이 다가왔습니다. 민석 선생님은 영웅이셨습니다. 박 선생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 선생님도 5년 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강태주는 박인호를 봤습니다. 박인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왜 죽었어? 강태준이 외쳤습니다. 스프링클러만 작동했어도, 비상구만 제대로 열려 있었어도 내 아들은 살 수 있었잖아. 한지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민석이 가져온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스프링클러 교체가 시급합니다. 다음 분기에. 하지만 위험합니다. 강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죽인 거였어. 며칠 후, 강태준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한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들여보내. 한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수진이. 강태준은 일어섰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의 약혼녀 이수진. 회장님, 수진은 강태준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냥 살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
강태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석이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울면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민석이가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당직을 서야 한다고. 내일 보자고.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 민석이에게서 영상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 네. 보여드릴까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5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강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뒤로 연기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남긴다.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기 잘 키워줘.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아빠를 닮아서 씩씩할 거야. 민석아. 강태준은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해줘. 제 선택이라고. 박인호 선생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민석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환자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의사니까.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영상이 끊겼습니다. 강태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영웅이었구나. 수진이 다가와 강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석이는 자랑스러운 의사였습니다. 나는. 강태준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3억을 아껴서 내 아들을 죽였어. 회장님? 스프링클러 교체 예산을 미뤘어. 민석이가 경고했는데 무시했어. 내가 죽인 거야. 강태준은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뭐? 수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사진 속에는 5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사진을 빤히 봤습니다. 이 아이는 민석이 아들입니다. 뭐라고?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은 강준우입니다. 5살입니다. 내 손자? 네. 사진 속 아이는 민석을 쏙 빼닮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준우를 빼앗으실까봐. 내가? 그때 회장님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혼자 키웠습니다. 강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서실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나 혼자 있을 테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 알겠습니다. 강태준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5년 전 화재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고 원인 전기 합선, 피해 규모 사망 4명, 부상 3명, 책임자 박인호 응급실 당직 의사. 강태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안전 점검 보고서. 거기에는 3개월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 노후화. 즉시 교체 필요. 예산 3억 원. 그 옆에 강태준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로 연기. 보고서 뒤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석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환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예산을 승인해 주세요. 마이너스 민석. 강태준은 포스트잇을 떨리는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민석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야.
아버지가 너를 죽인 거야. 강태준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구 3개 중 2개가 창고로 막혀 있었음. 소방법 위반. 하지만 회사 측의 요청으로 은폐. 누구의 요청? 강태준은 자신의 이름을 봤습니다. 강태준 회장. 내가 은폐했어? 기억이 났습니다. 사고 직후 변호사가 왔을 때 회장님, 소방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박인호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 강태준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인호를 택했습니다. 강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박인호를 죄인으로 만들었어. 5년 동안 박인호는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의사 면허를 빼앗겼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괴롭혔어. 강태준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진짜 죄인은 나였어.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박인호를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인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박인호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준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인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박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무슨 말씀을? 스프링클러를 교체하지 않은 사람은 저입니다. 비상구를 막은 사람도 저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도 저입니다. 회장님, 5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태준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박인호는 당황해서 강태준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회장님도 아드님을 잃으셔서 힘드셨을 겁니다. 당신은 억울했잖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 선생님을 구하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박인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석 선생님의 선택을 이제는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택? 민석 선생님은 의사로서 환자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5년 동안 죄책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박인호는 강태준을 봤습니다. 민석 선생님은 영웅이셨습니다. 한 달 후, 강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병원의 안전규정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았고 비상구를 막아두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인호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5명의 환자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인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인호는 의사 면허를 돌려받았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도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저희 병원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아닙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박인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석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석이라면.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로 돌아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 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4사람이 묘지에 모였습니다.
강태준, 박인호, 이수진, 한지원. 민석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늦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다. 박인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수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아, 우리 아들 잘 키울게. 한지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 선생님, 진실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우야, 인사드려. 준우는 강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준우야. 할아버지세요? 응, 할아버지야. 아빠의 아빠? 그래, 아빠의 아빠야. 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영웅이래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아빠는 영웅이야. 준우는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잡아요. 강태준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저도요.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 후, 박인호는 다시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강태준 병원 응급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박인호 선생님, 응급의학과 고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고문? 네. 선생님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박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박인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석이도 원할 겁니다. 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인호는 젊은 의사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전 이 병원에서 화재를 겪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박인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들을 먼저 구하라고. 자신은 남겠다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한 레지던트가 물었습니다. 강민석 선생님입니다. 박인호는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벽에 민석의 사진과 공로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석 선생님은 의사의 사명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젊은 의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준은 회사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모든 병원의 안전 규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 비상구,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강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억을 아껴서 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과 준우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도왔습니다. 수진아, 준우 교육은 내가 책임질게.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준우는 강태준을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가족이요. 준우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빠. 강태준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준우야. 크리스마스 이브. 강태준, 박인호, 수진, 준우, 한지원이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석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석아, 우리 모두 왔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수진이도, 준우도, 지원 씨도. 준우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저 많이 사랑한대요.
박인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한지원도 절을 했습니다. 민석 선생님, 진실이 밝혀져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수진이 준우를 안았습니다. 민석 씨, 우리 아들 잘 키울게요. 당신이 남긴 소중한 생명이니까.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이제 알았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1년 후 강태준 병원 로비. 벽에는 강민석 기념 응급의료센터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인호가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과 준우가 손을 잡고 왔습니다. 한지원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센터는 제 아들 강민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민석이는 환자를 먼저 생각한 의사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민석이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준우가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커서 의사할래요. 아빠처럼. 강태준은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준우야.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렴.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